예,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에서 언어논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시작해서 긴장되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그죠? 자, 지금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미 시험을 봤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목표점부터 명확히 하자고요. 우리 피셋 언어논리 준비하려고 여기 모였죠. 근데 아마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감을 좀 못 잡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논리의 시험 성격,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명확히 해야만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언어논리 별거 아닙니다. 언어하고 논리죠. 제가 강의 때마다 설명드리는 거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언어 논리라는 건요, 언어와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분리하게 되면요, 시험을 접근하는 기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나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논리적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난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의 언어 구조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달되는 메시지 자체는 괜찮은데 내가 그걸 이해하면서 해석상의 문제가 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되죠. 해서 언어가 이해라는 부분,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언어라는 건 이해 파트에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리라는 건 각 요소 간의 관계에 좀 더 주목하는 것뿐, 사실 별다른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논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한 문제를 풀든 논증 문제를 풀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특별한 솔루션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증 문제라는 건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래서 난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이미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까요? 이것도 하도 많이 써먹어서 이제 좀 지겨운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어떤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지 3가지 정도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친구로서 어떤 얘기를 해줄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1번입니다. 문제는 하나지. 집에 거울 있지? 그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2번은요. 야, 괜찮아. 내가 여자였으면 너랑 사귀었어. 3번은요. 사람들이 아직 너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힘내자 친구야.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 마음속에서 선택지를 고르셨다고 믿겠습니다. 설마 1번이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안 돼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단서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조언을 해줄 때 그냥 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위로와 함께 논리적으로 합당한 조언을 한다. 이 단서가 붙어야 돼요. 남은 선택지는 2개죠. 2번과 3번. 자,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심정적으로는 3번을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장면에서 훨씬 더 뭐랄까 부드럽게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3번 같은 얘기죠. 근데 제가 원한 답변은 2번이었어요. 2번이 뭐였죠? 야, 괜찮아. 내가 여자였으면 너랑 사귀었어. 이거잖아요. 자, 가지고 있는 논리적 지식을 한번 활용해 보죠. 내가 여자였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P라고 놓을게요. P라고 놓으면 콤마를 찍을 수 있죠.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랑 사귀었다라는 후건 진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꽤 논리적이에요. 이유가 뭐죠? 자, 내가 여자였다면 이란 조건상에선 너랑 사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반드시 도출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있는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됐죠? 부정됩니다. 자,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죠? 조건문에서 전건이 부정되면 이 구조문 자체는 항상 참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굉장히 지엽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대로 시험 볼 때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겹죠?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는 거고요. 의미 속에서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죠. 이걸 누르고선 했었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주평가 요소는 능력평가 시험입니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능력평가라는 건 지식을 측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능력평가 시험 한 번씩은 다 보셨어요. 꼭 피셋이 아니어도 수능, 그렇죠? 수능이 능력평가 시험이거든요. 물론 우리 과거 경험 떠올려 보면 특히 뭐 국어, 최근에는 언어 영역이란 말이 바뀌었어요.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국어 영역을 보면 거기에는 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적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초적 배경 지식만 필요로 할 뿐 실제로는 항상 새로운 텍스트가 나오고 그 새로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피셋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아주 많은 분들은요. 문제를 접근할 때 수월하죠. 어쨌든 전부 다 비문학 텍스트고 거기에는 특정 개념이나 사례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 라고 하면 당연히 접근도 편해지죠.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배경식을 쌓으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 한번 하자면 우리가 바퀴벌레 잡을 때 그렇죠? 대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휴지와 약간의 용기? 이것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경식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사례는 이런 거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컵에 물이 이만큼 담겨 있다고 해보죠. 여기다가 젓가락 하나를 꽂아봐요. 그러면 젓가락은 일직선입니다. 근데 물에다 꽂고 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굴절 때문에. 그렇죠? 자, 실제로는 일직선인 게 물이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는 꺾여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경식 속에서는 젓가락은 무조건 일직선이야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피셋 언어 논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수능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 지문이었는데 수험생이 평가원에 메일을 보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겠죠. 근데 본인 생각에는 선택지 2번이 당연히 맞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해서 내용을 이해하다가 2번?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해서 정답으로 체크하고 OMR 카드를 냈겠죠. 근데 실제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2번이 틀린 얘기가 아닌데 정답이 아닙니까? 그때 평가원의 답변이 뭐였냐면 학생이 생각했던 이 내용 과학적으로 틀린 거 아니다. 맞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지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올바른 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딱 2번 있었는데 최근에 3년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게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야 되니까 배경 지식 있으면 좋긴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 맹신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뭐가 나올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배경 지식을 막 얻으려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겠죠. 다만 반복되는 개념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 철학 중에서 뭐 이기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2번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난 이게 굉장히 헷갈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거 정도는 따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째, 기본적인 내용만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거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적용 문제입니다. 따라서 2번째도 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3번째,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건 이 다음 차트에 나와 있는 게 2018년 언어논리 총평인데
말은 그렇게 써놨지만 사실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단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색깔 하나를 지어준다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중시예요. 비판적 사고라는 건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추론입니다. 그냥 그렇죠? 추론을 잘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반드시 사실적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선결 과제는 비판적 사고 자체를 막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실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 기초 강의의 기본적인 초점은 바로 여기고요.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기본 강의까지 이어지겠죠? 기본 강의 때도요. 절반 이상은 여기에 할애를 할 겁니다. 따라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느리게 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서 사실적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요. 자, 그 다음 2018년 언어논리 총평.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죠? 비판적 사고의 중시입니다. 다만 전년도 문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텍스트의 길이가 좀 길어진 느낌은 있어요. 몇몇 문제는 완전 우겨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텍스트의 양이 늘어나다는 건 사실적 이해를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를 하기 위해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흔히들 하는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유형별로 특별한 접근법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절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 문제 유형 중에서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논지찾기 문제? 논지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개념에 따른 사례 적용 문제? 어떤 사례가 제시가 되고 위에 따른 개념에 맞는 건지 선택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도 나름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빈칸 추론 문제? 이것도 어느 정도는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란 단서를 붙였던 이유도 그렇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문제들은요. 일단 읽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독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수험부문 선생님분들이 계십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만 읽으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이걸 구조독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접근할게요. 그래요? 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근데 실제 문제 풀면 어때요? 허둥대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기준점. 제가 서두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된다고 했었죠. 난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야 돼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만 문제를 풀고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라고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까? 당연하죠. 글을 다 안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봐야만. 그러면 다시 설정하자고요. 전체 텍스트 중에서 버릴 건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글을 읽을 때 문장 하나를 읽더라도 해당 내용에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면서 그리고 보통은 복합문일 거예요. 오늘의 주요 내용이 그거거든요. 복합문일 텐데 복합문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읽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 전체를 다 읽되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부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 그렇죠? 조금 흥분했습니다. 예. 안 된다. 절대 안 된답니다. 알겠죠? 예, 비판적 사고의 중시. 그리고 논증 문제 강화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논증 문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번 5회차 강의에서는 논증 문제를 아마 많이는 못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적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기 때문인데 논증 문제는 쉽습니다. 오히려 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도 안 드렸네요. 우리가 5회차 강의잖아요. 근데 강의는 기본 강의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시겠죠? 개별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꾸준히 만나면서 개별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과제도 제시해드리고 피드백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건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기초 중에 사항 기초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붙일 수 있었지만 두 가지만 남겼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작은 단어로부터입니다. 잊지 말죠. 뭐라고요? 단어로부터입니다. 아까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능력평가라는 건 능력을 키우는 게 관건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글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해도 가능하냐? 이건 아니에요. 뭐랑 비슷하냐면 자전거 아마 다들 탈 줄 아시죠? 자전거 처음 탈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초 체력, 가장 기본은 바로 근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자신감? 그렇죠? 근력인데 근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안장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돌리면서 페달을 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건 근력이 있어서 뭐 걸을 수 있다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목표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읽을 수 있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탈 때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좀 길어요. 결국은 언어라는 건 누적 경험이거든요. 해서 철저하게 그 과정을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일단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되죠?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요.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됩니다. 그러면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당연히 단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단어라는 건 그냥 글자를 읽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단어의 이해라는 건 뭐냐? 여기선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걸 한 번쯤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단어 배우면서 예를 들면 유의어라는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반의어라는 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 자체를 좀 뭐랄까 풍부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는 맥락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살짝 졸릴 수 있으니까 충격요법을 한번 써보죠. 친구가 날 정말 열받게 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분노를 단어에 응집시켜서 전달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욕하고 싶어요, 지금. 그죠? 욕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를 담아서 너이 한 다음에 바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이래가지고 위협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선 얘기한 거겠죠? 근데 이 바보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물론 이건 사전적 정의가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얻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유의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써볼게요. 바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멍청이? 그죠? 이 정도면 괜찮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멍으로 시작하는 건 더 아니죠. 멍멍이. 그죠? 실제로는 이게 아니겠지만 이게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읊조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쭉쭉쭉쭉 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쭉쭉쭉쭉 가면 어쨌든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유의어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친구한테 전달할 때 시작점이었던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 이걸 한 100번쯤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개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 상태는 현저하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 왜 하는지 아시죠? 비슷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경계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화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단어를 바꿨을 때 이 단어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번과 100번처럼 유사하긴 하나 실제로는 환원이 어려운 부분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야, 이거 이거랑 맞는 거 아니야? 해서 2번 선택지에서 100번 단어를 썼네? 이거 무조건 맞는 거지. 하고선 선택지 고르면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서 기본적으로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반의어는 의미 자질이 하나만 달라요. 이것도 학창시절에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의미 요소라는 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엄마하고 아빠라고 해보죠. 이 두 개는 반의어가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의미 요소를 구분지었을 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의미 요소로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부모라는 거, 그리고 여성이라는 걸 들 수 있죠. 아빠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근데 마이너스 여성. 이걸 남성이라고 얘기하죠. 의미 자질이 하나만 다를 때 이 두 개를 반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환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긍정과 부정 진술 바꾸기. 물론 단어 가지고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언어 논리에서 긍정과 부정을 바꿀 땐 주로 뭘 이용하죠? 서술어를 이용합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문맥인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문맥을 남겼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단어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단어가 모여서 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글 속에서 이 단어를 이해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걸 세밀하게 본다면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알려드릴 것 같은데 표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뭔지 몰라도 돼요.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크게 본다면 이걸 문맥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맥이라는 건 그냥 글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이 문맥이 왜 중요하냐면 문맥에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 즉 단어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이해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사례 정말 좋아하죠? 예, 설명드릴게요. 자, 제 이름이 이겁니다. 본명 아닙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선 이 단어를 붙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욕을 얘기해서 왠지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요. 누구누구 씨 할 때 그 씨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일반 명사 그냥 쓰고 싶었는데 일반 명사라는 건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의어나 반의어 관계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유명사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유명사라는 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고유명사라는 건 의미 자체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호가 하나의 내용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르게 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정이라는 건. 그렇죠? 근데 다르게 이해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단어를, 물론 이건 지금 단어는 아닙니다만 단어라고 할게요. 단어를 다른 맥락 속에서, 이걸 글에서 활용을 한다면 문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는 다른 이해가 가능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문맥 속에서 파악할 때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릴게요. 1번과 2번과 3번이라고 나눠보죠.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정이 지금 대학생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대학 졸업한 지 한 1년 됐나요? 왜 웃으세요? 그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대학 4학년입니다. 해서 일이 다 잘 풀려가지고 아주 유수의 기업에 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해서 첫날 근무 때 긴장된 자세로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아, 오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마침 옆에 있던 김 부장님이 저기 이정 씨? 라고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나한테 임무가 내려오는구나 해가지고 사명감을 안고 딱 앞으로 갔죠. 네? 하면서 했더니 아주 간단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 인턴 사원 교육 때 영업 2팀 어디 있는지 배우셨죠? 예. 영업 2팀 박 부장한테요. 요 서류 좀 갖다 주세요. 하면서 서류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끼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장님한테 전달드리고 왔죠. 칭찬받길 기대하는 이정 사원. 근데 부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칭찬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영업 2팀 박 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는 우리 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 씨! 라고요. 그래서 갔죠. 알고 보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영업 2팀이 아니라 영업 1팀 부장님한테 이걸 전달드린 거였어요.
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어쨌든 녹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불렀던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맥락 속에서 김 부장님이 저를 불렀던 의도나 아니면 저에게 전달되는 이 느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이건 뭐죠? 나 화났다.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좀 혼나자.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의미는 이해가 됐네요. 엄청 혼났던 이정사원은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정 씨라고요. 봤더니만 사랑하는 복순이에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도 저를 지금 이정 씨라고 불렀죠.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무슨 씨라고 하는 건 너무 고풍스럽죠. 근데 그냥 그랬다고 해보죠. 그러면 똑같은 지금 단어죠. 근데 아까 김 부장님이 저를 불렀을 때랑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거는 부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추가로 좀 얘기를 하자면 애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때요? 다른 거 확인되시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기분은 나빴지만 복순이를 보고 마음이 풀린 이정희는요. 아직 월급도 받기 전인데 허세를 한번 부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해서 우리 평소에 얘기만 하다가 못 갔던 레스토랑 한번 가자 해가지고 엄청 맛집을 갔어요. 갔더니만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대기번호를 받죠.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1852번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받을 거야,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장작 하루하고도 3시간 반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점원분이 나오셔서 제가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기억도 안 납니다. 천 몇 번 이정씨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징한 놈아, 네 차례 되었으니 와서 밥 먹어라. 이거죠? 딱 그거예요. 이쯤이면 충분히 전달됐다고 믿겠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맥락 속에서 다르게 이해되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이해한다는 건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단어든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복된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제시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문맥 속에서 과연 글쓴이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하고 사실 전체 강의의 전부이기도 해요. 그렇죠? 첫날 강의라서 자꾸 제가 헤매네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실 겁니다. 빠르게 어떤 언어 실력을 높이고 싶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 풀지 마세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더라도 제가 제시해 드린 것만 푸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요구를 드릴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분석만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하세요. 알겠죠? 문제 풀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잔소리쟁이가 되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장 읽기 한번 가보죠. 단어 설명은 조금 전으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체인 주어와 주체의 행동과 상태를 의미하는 서술어를 찾는 것이다. 유치하지만 교재에다가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필수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필수 성분도 있고 부속 성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필수 성분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보어가 있습니다.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국어에도 보어가 있었어요. 영어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필수 성분인데 보어라는 건 워낙 특수한 상황에만 쓰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그럼 남는 건 이 세 가지죠. 근데 위에는 왜 목적어를 뺐냐고요? 이거 뭐 영어로 치면 그 형식에 따라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요.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뺐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초를 하는 중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두 가지만 남는다는 거죠. 주어하고 서술어. 자, 주어하고 서술어는 문장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뼈대기 때문이에요. 뼈대.
기본 골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연습할 거냐면 긴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뭔지를 보고 그것만 가지고서 이 문장 전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밑에 보면 예문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 예문이 아마 이거 맞죠? 예, 2016년 지문 중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길진 않습니다. 문장 자체가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원시 종교는 비논리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썼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 골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빈칸이 아마 다음 페이지에 없군요. 이거 예문이어서 아마 제가 그냥 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은 문장인데 실제로는 복합문이거든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합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하고 서술어 찾자라고 말씀드렸죠. 형식적으로 일단 접근을 좀 해보죠. 주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를 형성하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써드렸어요. 박스 밑에 두 줄 내려가면 주어는 주로 은, 는, 이, 가 라는 조사가 붙기 마련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주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붙으면 주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문 속에서의 주어는 뭐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원시 종교는이죠. 자, 그러면 벌써 하나 점프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는 흔히 글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기계적으로 읽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분명 말씀드렸어요. 안 읽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읽긴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장 기초적인 골격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앞부분은 힘을 덜 주면서 읽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찾았으니까 원시 종교란 주어 찾고 서술어 아주 간단하죠. 서술어는 보통 맨 뒤에 붙습니다. 보통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박스처럼 쓸 수 있겠죠. 원시 종교는 불합리하다. 어때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부수적 내용, 여기서의 부수적 내용이라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식어입니다. 그렇죠? 수식어를 제외하면 나름 아까 짧다고 했으니까 짧다고 할게요.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더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특히 도입문단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화제를 제시할 때 일단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그걸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원시 종교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잘 설명하려고 길게 얘기한 것뿐이죠. 이거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죠. 꽃이 피었다. 주어하고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죠. 근데 이거 더 뭐랄까 잘 설명하고 싶으면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예쁘게 피었든 그냥 피었든 상관없이 꽃이 피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 위주로 찾는 훈련을 지금부터 그냥 아예 내재화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문장을 읽을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2017년 거네요. 아까보다 어떻죠? 훨씬 깁니다. 훨씬 길죠? 근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컴마고 마지막에만 마침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역시나 그것도 써놨네요. 두 번째까지 그냥 써놨군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주어가 뭐죠? 너무 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은는이가가 붙어있는 게 주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은는이가가 붙어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행동은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전체가 수식구예요. 너무 국어적인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 관형절이 이용된 겁니다. 역시나 학창시절 지식 조금만 활용해 보세요. 관형어라는 건 뒤따르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내용 전체가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뒤따르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주어예요. 행동은. 근데 좀 특이한 건 행동은 뒤에 서술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고 부조화를 감소시킴으로써 블라블라블라 이미지, 현명하며 상당히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미지를 블라블라 유지하게 된다. 결국 서술어는 어느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럼 주어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술어는 이게 무언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필수 성분 중에서 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목적어도 활용된다. 목적어는 얄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을을 들어가면 목적어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근데 전체 서술어에 관련성을 봤을 땐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가까운 필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겠죠? 행동은 이미지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 글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부화 문제에서는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을 꼬아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수식부도 분명 확인이 되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왜 한다고요? 기본 골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행동이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군 이란 생각을 하면서 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박스만 들어가 있죠? 조금 유치하지만 해당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주어, 서술어, 필요하다면 목적어까지도 한번 기입을 해보세요. 이 뒤에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으니까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주어 파트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죠. 핵심 주어라는 건 과거 지식인들입니다. 물론 과거라는 것도 뒤에 나오는 지식인을 수식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는 융통성 있게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지식인들은 보여왔답니다. 근데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 목적어를 봤더니 병폐를 보여왔대요. 그러면 과거 지식인들은 병폐를 보여왔다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필요한 부분을 하나 더 체크한다면 현실성 없는 기준을 내는 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할 거냐면 해당 부분에 제가 괄호 친 거 보이시죠? 괄호를 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성 없는 기준을 내는 병폐라는 건 수식부이기 때문인데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병폐라는 단어 있죠? 이거 긍정적 단어입니까? 부정적 단어입니까? 당연히 부정적 단어이죠. 그러면 앞서 나와 있는 이 수식부가 없더라도 과거 지식인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병폐를 보여왔다라고 하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아마 이 과거 지식인들에 대한 병폐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판단이라고 한다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병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뒤따르는 서술들은 전부 다 비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체크했죠? 읽으면서 골격으로 확인했고 해당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되 핵심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뭔지를 확인하면서 뒤따르는 내용에 대한 추측도 가능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유류의 내부 기관은 몸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부사어는 사실 없었는데요. 이게 부사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국어적 지식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포유류의 내부 기관은 몸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끝이죠. 이건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내부 기관의 비대칭성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체크하면 비대칭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시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따르는 부분은 밑에 필수 성분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비대칭 결정 물질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유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일종의 상술 파트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술이라는 건 앞선 내용에 대한 설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핵심에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비대칭성, 내부 기관 자체가 지금 비대칭한 형태로 놓여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자체가 정중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네.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간단해요. 다음 문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시즘은 기술을 찾아냈다. 파시즘이란 주체 자체가 무언가를 찾아냈답니다. 그 찾아낸 게 이러한 기술이래요. 근데 기술이라는 건 앞선 병폐와는 달리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중립적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했더니 국민적 단결을 강화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나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결 자체가 그냥 국민적 힘을 응집했다는 얘기니까 좋게 활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활용될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역접 진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골격은 이렇게만 체크가 되지만 실제 문장을 보면 뭐죠? 요게 들어가 있어요. 무엇과 달리 복합문이기 때문인데 시험이었다면 고전적 독재가 파시즘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 단서입니다. 근데 문장을 뽑다 보니 들어가 버렸어요. 골격 자체는 이게 맞는데 복합문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역접,
복합문이 들어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고전적 독재라는 것도 주요 단서로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싹 다 없으면 전체 문장의 의미가 좀 바뀌나요? 바뀝니다. 지금 도리도리 하자마자 제가 바뀝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뭐가 다르냐면 역적 표시는 중요하다고 했었죠. 들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고전적 독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당 부분을 싹 다 제거해버리면 고전적 독재와 달리 파시즘은 이라고 되어버리죠. 그러면 특정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이후 서술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고전적 독재와의 차이점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국민적 단결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기술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내적 정화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외적 팽창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해하시면서 그런 것도 보면 좋아요. 이건 문단마다 문장마다 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때는 참 뭐랄까 까다롭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동화돼요. 자꾸 하다 보면. 해서 읽으면서 이런 단서들 당연히 선택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이거는 비교 형식의 지문이고 우리가 나중에 유형별 접근도 보긴 볼 거거든요. 이만큼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 때 이렇게 분리형 지문인 경우에는 보통 선택지가 분리형 지문의 차이점과 때로는 공통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주로 구성이 되지요 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데 그 뭐 차후 문제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풀었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나름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운동신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끝이에요. 그렇죠? 끝. 앞에 나와 있는 만약 FXP2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이라는 건 조건이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거 말고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들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문제 풀 땐 저것도 활용하지만요. 이건 추론 문제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운동신경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있었나요? 또 있네요. 현대예술은 주어져 전제한다. 서술어입니다. 인간이 혼돈을 느끼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역시나 괄호 열고 집어넣은 부분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립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서 종합하자면 현대예술은 인간이 혼돈을 느끼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하면 해당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요소들은 다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후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문제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지어드리는 모든 지문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네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이렇게만 읽어서 내용이 이해가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걷어냈으니까 이렇게만 내용을 이해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제가 분명 전제했죠. 뭐라고요? 안 읽는 부분은 없다고요. 근데 왜 많은 정보가 들어가서 문제를 풀지 못하냐? 이미 답을 말했네요. 정답을 효율적으로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필요한 정보가 머릿속에 많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필수적 내용을 위주로 전체 글을 이해했을 때 훨씬 더 선명하게 구조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제가 다른 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 문장을 이해했을 때 한 문단을 필수 정보만 남겨서 이해가 되는가? 라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시면 되는데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들어가 있죠? 뭐였냐면 예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돼지를 잘 기르는 농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그 돼지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민경 문제예요.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필수성분 찾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죠? 것은 일이 아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주어하고 서술어 남겼더니 당초에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중립적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의존명사가 쓰여 있는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수식 부분도 같이 필수 성분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죠. 것은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던 주어죠. 근데 그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돼지를 잘 기르는 농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필수 주어에 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집어넣어야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설명이 되겠죠. 문장 속에 문장을 통한 수식이라고 쓴 건요. 맞네요. 이 부분 똑같이 1이라는 게 필수 성분에 들어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시나 1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 이 부분도 같이 본다. 이거였어요. 자, 끝났으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단문과 복합문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볼 겁니다. 복합문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복합문, 방금 봤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는 해당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5개의 예문 있죠? 그 예문 중에서 문장 속에 문장을 통한 수식이 들어간 것과 이어진 문장을 통한 수식이 들어간 거를 한번 구분 지어 볼게요. 이거는 직접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일단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문장 속에 문장이 수식된 경우 이건 수식어가 활용된 거란 뜻이에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경우 이거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두 문장이 이어진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실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앞에 있는 문장 속에 문장이 사용된 경우는 앞서 봤던 것은 일이 아니다 같은 거 있죠? 이거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실제 글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주요하게 볼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과거 지식인들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선도한다고 확신하면서 대중 앞에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쏟아내는 병폐를 보여왔다.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과거 지식인들은 병폐를 보여왔다라고 했었죠. 근데 괄호치고 썼던 부분이 바로 뭐였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쏟아내는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문장 속의 문장이에요. 수식부 자체가 전체 내용상 주어도 들어가 있고 서술어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문장이잖아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쏟아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 형태죠. 이런 부분들은 뒤따르는 중립적 단어를 설명하는데 필수입니다. 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걸 구분지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해당 문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번호에서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경우에도 썼습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실 여기도 그래요. 근데 저거 자체는 확신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빼도 되고 한번 보죠. 과거 지식인들은 병폐를 보였다라는 기본 문장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선도한다고 확신하면서라는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앞서 봤던 문장 속의 문장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당 내용은 보통 부수적 설명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특정지어 얘기하면은 역접 표지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왜냐면 피셋 언어 논리에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역접 표지, 아까 한번 봤었잖아요. 무엇과 달리, 뭐뭐 하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 부분은 이어진 문장 중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문단 읽기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애매하군요. 뒷목이 뻐근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